안녕하세요. 한국 학생들은 자신들의 근현대사를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고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보는 교과서, 그 이면에 있는 국가의 공식적인 설계도, 바로 교육과정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한국의 역사 교육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한 세기 동안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혼란스러운 역사를 어떻게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국가교육과정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이 교육과정이 어떤 사건들을 선택하고 또 어떤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구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한국이 과거를 가르치는 기본적인 틀, 그 방식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근대 국가가 형성되던 시기, 그 다음엔 자유를 위한 투쟁기, 그리고 해방 이후에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이렇게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한국이 과거를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모든 역사 교육의 기준이 되는 공식적인 틀, 그러니까 성취 기준이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이 성취 기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가가 우리 학생들은 근현대사에 대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정해놓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어떤 사건, 어떤 개념, 어떤 관점을 배워야 하는지를 명시한 공식적인 틀인 거죠. 모든 역사 수업은 바로 이 성취 기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이 다루는 첫 번째 역사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이 문을 열고 격동의 근대 세계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던 시기입니다. 교육과정이 근현대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왼쪽은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 즉 조공책봉 체제고요. 오른쪽은 모든 국가가 동등한 주권 국가로서 조약을 맺는 근대적 조약 체제입니다. 학생들은 이 두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변화가 당시 조선에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를 배우면서 근현대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학습 목표를 보면요. 교육과정이 크게 2가지 흐름을 강조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 질서가 바뀌고 일본이 침략해 들어오는 것 같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근대 국가를 세우고 나라의 주권을 지키려 했던 내부의 노력입니다. 이 2가지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게 바로 이 시대의 핵심 학습 목표인 거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가 흔히 일제강점기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교육과정은 이 시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교육과정은 이 시기의 성격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체계적인 수탈과 그에 맞선 끈질긴 민족적 저항의 시대라는 겁니다. 일본이 어떤 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침탈했고 우리 민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배우는 것이 이 시기 학습의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독립을 위한 노력이 한 가지 모습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또 만주나 미주 같은 국외에서, 그리고 평화적인 외교 활동을 펼치거나 아니면 직접 총을 들고 싸우는 무장투쟁까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독립운동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 중에서도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은 바로 1919년의 3.1운동입니다. 이 전국적인 만세운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핵심적인 전환점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시기 역사를 단순히 한국사 안에서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취 기준을 보면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이 제1차 세계대전이나 세계대공황 같은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자료를 통해서 직접 분석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좀 더 넓은 세계사적인 시야에서 이해하도록 이끄는 거죠. 자, 이제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이 시대를 크게 2개의 키워드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성장과 투쟁을 통해 이뤄낸 민주주의 발전입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당시 세계는 냉전이라는 거대한 구도 속에 있었습니다. 교육과정은 이 냉전 체제 속에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먼저 다룹니다. 그리고 곧이어 발발한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 분단 구조가 어떻게 고착화되었는지를 국내외 상황과 연결해서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대한 교육 과정의 관점은 아주 뚜렷합니다. 4.19 혁명으로 시작해서 유신 독재에 대한 저항,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독재 정치에 맞서 싸운 국민들의 저항이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는 누군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행동해서 쟁취한 역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요구합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산업화의 긍정적인 성과를 배우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노동 문제, 도시 문제, 환경 문제 같은 사회적 비용까지 함께 분석하도록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빛과 그림자를 모두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교육과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모든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단계는 결국 역사를 현재와 미래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남북 분단 문제나 주변 국가의 역사 갈등, 그리고 1997년 외환 위기나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 같은 현대적인 과제들을 다루고 있죠. 과거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오늘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걸 교육과정 자체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과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독도 문제를 다룰 때 단순히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외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학생들이 직접 고지도나 옛날 문헌 같은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해서 왜 독도가 우리 영토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활동까지 하도록 요구합니다. 역사적 지식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 써먹는 능력을 길러주려는 겁니다. 결국 한 나라의 공식 역사 교육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 세대에게 어떤 가치관과 정체성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교육과정의 설계도는 과연 미래 세대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그리도록 이끌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